안녕하세요. 정치유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축하 전화를 받았고 동시에 G7 정상회의에 초청받아 참석하기로 했다는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국힘 얘네들 준석이 벤치마크 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펜코발 트럼프 전화 안 온다고 나라 망했다는 글이 올라오더니 이준석부터 나경원, 안철수, 나머지 쩌리 등등 그 얘기를 계속 떠들더라고요. 그 글 올린 애들 자기 손가락 자르고 싶게 만들 만큼 굿 타이밍에 소식이 전해져서 참 좋았고요. 근데 이제는 통화 시간 가지고 까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참 인생 불쌍해요. 남을 깎아내려야 자신이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비참한 삶의 태도, 한 인간으로서 애달픈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부분이 뭐였냐면 진짜 웃긴데 암살 토크 했다는 거 아니에요? 두 분 다 생명의 위협을 받았던 경험이 있으니까 누가 먼저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우리 쪽에서 먼저 꺼냈을 확률이 더 높지 않을까. 저는 그 상황이 살짝 웃기면서도 굉장히 높게 평가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모든 인간 관계학에서 제일 먼저 나오고 가장 중요하게 다뤄지는 게 라포 형성입니다. 그냥 거기서 끝나. 라포가 공감대 형성, 친밀감 형성 뭐 이런 뜻이에요. 이재명 당시 대표가 테러를 당한 그 사건을 트럼프가 알고 있었을까? 이 부분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트럼프 성격상 모르지 않았을까? 그런 가정에서 생각해 봤을 때 근데 알고 있어도 상관없어요. 그 얘기를 했다는 건 트럼프도 다른 정상들보다는 이재명 대통령한테 상대적으로 강한 인상을 받았을 거예요. 라포 형성이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제가 오버하는 게 아니라 트럼프는 쇼잉이 정치적 스킬의 99%인 사람이에요. 그런 성향의 사람인데 나와 같이 테러를 받아서 죽다 살아난 대통령이 있네? 이걸 안 써먹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아이스 브레이킹, 라포 형성을 암살 토크로 한다는 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참 괜찮았다. 자, 그리고 28분간 통화를 하셨다고 하는데 왜 제가 굳이 시간을 말씀드리냐면 남을 깎아내려야 자신이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비참한 삶의 태도, 이것 때문에 바이든 날리면 사태가 터진 겁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윤석열이 2022년 8월 UN 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에 가는데 가기 전에 한미 정상회담 한다고 입을 겁나게 털고 가거든요. 근데 막상 어떻게 됐습니까? 정상회담은커녕 48초 눈빛 교환하고 끝나잖아요. 지가 해놓은 말이 있으니까 쪽팔린 거야. 그러니까 내려와서 바이든 내려치게 한 겁니다. 바이든 뭐 별거 아니야. 그렇게 하면 지가 48초 대화한 게 덜 쪽팔리게 될까봐 그런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트럼프하고 통화한 게 뭐 그리 중요하겠습니까? 물론 하면 좋지. 대한민국 망하길 물 떠놓고 비는 개 버러지들 아닥시킬 수 있어서 더 좋고. 근데 G7 정상회의 초청은 다른 문제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참석이 왜 중요하냐? 그 이벤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전 세계 각국의 외교가 어떤 논리로 돌아가느냐, 그 성격이 드러나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 까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발언 중국 셰시에 가져와서 친중이네, 종북이네 이딴 개소리들 매번 하잖아요. 그러면서 친미하면 블루팀 아니면 레드팀 이렇게 이분법으로 나눠가지고 외교를 보려고 하는데 진영이 외교의 제1의 선택지인 시대는 애저녁에 지났습니다. 윤석열이 얼마나 친일했습니까? 아니지. 친일 정도가 아니라 숭일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윤석열 3년 동안 G7 정상회의 한 번밖에 초청 못 받았어요. 한미일 공조 블루팀 핵심 멤버인데 왜 초청을 안 하는 거야? 외교를 더 이상 친미 반중, 반미 친중, 블루팀, 레드팀으로 단순하게 구분하는 게 무의미한 시대라는 겁니다. 그러면 니들이 그렇게 반미, 친중이라고 낙인 찍고 이제 대한민국은 레드팀이네 이지랄 하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바로 초청받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제가 윤석열 정권에서 정말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대한민국 5천년 역사상 지금 이 시기만큼 우리나라가 영향력 있던 시기가 없었어요. 역대급 전성기야. 이런 시절이 두 번 다시 안 올지도 몰라. 일본처럼 잃어버린 30년이 뭐야. 40년, 50년 갈지도 몰라요. 물 들어왔을 때 노 젓는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시기에 윤석열이 대통령이라는 거, 난 이게 너무 슬프더라고요. 바이든 앞에서 마이크 잡고 똥꼬쇼를 해도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정권의 한계를 미국도 아는 겁니다. 그런 정치인은요, 파트너가 아니라 먹고 버리는 겁니다. 외교에서 파트너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압도적인 지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윤석열은 그게 없으니까 그냥 얘는 적당히 먹고 버리자가 되는 거야. 이게 비단 외교에서만 통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인생사가 그렇잖아요. 자, 여러분. 외교안보 보좌관께서 했던 말이 있는데 이게 다 이어져 있는 거예요. 한번 보시죠. 국민 여러분, 국가적 위기에는 국민한테 강력한 지지를 받는 후보를 뽑아야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국민이 신뢰하는 리더는 상대방 정상이 무시를 못합니다. 그래서 강한 지지가 필요합니다. 제가 지난 30년 동안 터득한 아주 중요한 교훈입니다. 길게 얘기할 거 있습니까? 논리와 현실이 명확하게 일치하잖아요. 피부로 느껴지잖아요. 결국에 우리나라 국력과 국민들의 지도자에 대한 지지 정도에 맞는 대접을 밖에서도 받는 것이지, 지도자가 정무적 판단을 위해서 내는 메시지는 외교 세계에서는 전혀 고려사항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번 이재명 대통령이 G7 정상회의 초청받은 게 블루팀에서 듣기 흡족한 말들을 해줘서가 된 게 아니듯이, 게다가 또 어떤 얘기가 돌았냐면, 비상계엄 해제되는 과정에서 외신들이 가장 주목했던 게 이재명 대표가 유튜브 라이브 키고 국회 답 넘는 그런 판단을 보여준 점을 굉장히 흥미롭고 높게 판단했다는 기사들도 있었고, 실제로 가장 강력한 한국 대통령 탄생이라고 외신들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재명 대통령께서 트럼프를 만나게 되면 우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방위비 분담금하고 관세 문제가 있잖아요.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걱정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우려되는 거는 트럼프 인성이에요. 젤렌스키 앞에 두고 얼마나 모욕 줬습니까? 게다가 겨우 2주 전 일이에요. 남아공 대통령과 정상회담 하는데 갑자기 불 끄고 영상을 하나 틀어요. 남아공에서 백인 농부들이 학살당하고 있다. 모욕을 준 건데, 남아공하고 전혀 관계없는 콩고 공화국 영상을 가져다가 중간에 백인 무덤 짜깁기 한 거였어요. 하는 짓만 보면 거의 우리나라 극우 유튜버나 다름이 없어요. 그 점이 조금 걱정이 되죠. 여기서 조금은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티끌이에요. 아무튼 나라 망하기 물 떠놓고 기도하는 것들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에 나라 망했다고 오호 통제라 시리아 방송대국 목 놓아 외쳐야 되는데 개같이 멸망해서 속이 다 시원합니다. 그리고 어제 현충일 행사에서 여러분과 꼭 나누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살짝 다루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현충일 추념사 다들 보셨죠? 근데 그중에 제 귀를 번쩍 띄게 하는 구절이 있었어요. 들어보시죠.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주어져야 합니다. 예우는 더 높게, 지원은 더 두텁게 할 것입니다.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주어져야 합니다. 이 부분이 제 귀에 들어왔던 이유가 뭐냐면, 어디서 들어본 말이거든요. 기억은 잘 안 나지만 어디서 들었지? 결국 찾았습니다. 들어보시죠. 성남시에 장례식장이 있어요. 화장장, 쉽게 말하면. 화장장을 넓힌다고 하니까 난리가 날 것 아닙니까? 안 그래도 피해를 보는데 당연히 반대하죠. 제가 터놓고 왜 그러시냐고 다 물어봤어요. 결국 그거죠. 아니, 우리는 덕 보는 것도 없이 기분 나쁜데 자꾸 늘리면 우리는 뭡니까? 제가 몇 가지를 제시를 했죠. 엄청나게 많은 장례식이 열릴 텐데 그 장례식장 운영권을 통째로 당신 마을에 주겠다. 두 번째로 또 뭐 불편한 거 없어요? 뭐 교통이 버스, 그거 다 넣어주겠습니다. 또 뭐 집을 짓는데 건축 규제가 심해서 그거 다 풀어주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건축 규제 풀어주고 교통 늘려주고, 그 다음에 그 장례식장 새로 크게 지어가지고 그걸 동네 주민들한테 맡겼더니 그분들이 교대로 자기들이 일하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 가지고 동네 분들 잘 살고 있어요. 특별한 손해, 특별한 희생을 치르는 사람과 집단에게는 특별한 보상과 지원을 해줘야 그게 정의롭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이재명이란 정치인이 대통령이 되어서 특별한 정책을 그때그때 하는 게 아니라 평소 본인이 가진 진짜 신념, 그리고 과거에 작은 문제들을 해결해 오면서 그 성공 경험들의 크기가 늘어나면서 그게 지금 그대로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저도 매번 노래를 해요. 이재명 대통령 일 잘한다 이렇게 노래를 부르지만 사실 잘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자기가 하던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이 남들보다 유독 뛰어난 한 가지 자질이 뭐냐면 문제풀이 스킬이에요. 모르겠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그 자체의 차이인지 아니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절박함의 차이인지 그건 정확히 모르겠어요. 게다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인이 문제가 발생하는 진앙지, 핵심 현장에 과감히 뛰어들어서 어떻게든 해결을 한다는 겁니다. 그 경험치, 말 그대로 살아있는 그 경험치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는 거예요. 진짜라는 거예요. 이재명의 정책은 이재명 삶 그 자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과거에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언제 어느 자리였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만 맥락은 특별한 정책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원칙과 규칙이 정해진 대로
대로만 사회가 돌아가도 우리나라는 엄청난 성장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덧붙이자면 여러분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주었던 한 표의 신뢰의 무게가 어느 정도인가 항상 그 점을 명심하십시오. 의심이 들 때마다 기억하세요. 왜 굳이 이 얘기를 하냐면 대통령실 빅3 중 한 명의 인선을 두고 말들이 조금 나오잖아요. 의심이 드는 사람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한 표가 가진 신뢰의 무게가 가볍다는 겁니다. 이 지경까지 와서 이재명 대통령을 못 믿겠다면 어쩌자는 거예요. 게다가 그 어떤 사람들, 기자, 유튜버, 평론가 등등 막말로 저 포함해서 그 사람들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야, 그래서 문재인 때 검찰개혁이 그따위로 됐냐? 하실 분들도 있겠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정치 검찰에게 어떻게 당했는지 벌써 잊으셨어요? 그걸 잊지 않으셨다면 이재명 정부가 검찰 개혁을 대충 할 거라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좀 지켜보시죠. 제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저는 정치유감이었습니다.